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주말 사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가 일파만파입니다. 먼저 인사검증 책임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이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둘러싼 정황들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우리 사회 잘못된 신분과 계층의식의 대물림이 이 사건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마침 지난 주말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는데요, 현실 사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극중에서는 이 변호사인 입시생의 엄마가 아들을 이른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정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빼냈는데요, 이 고뇌와 고통은 오롯이 학생의 몫이 됩니다. 학교에 자백하고 벌을 받지 않은 아들에게 엄마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너 명문대 간판 달지 않고 사회 나가면 멸시당한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로 윽박지릅니다. 자,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는 이 엄마의 말에 아들은요, 엄마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 쏘아붙이죠. 그래서 이 명문대 나오고 법조인이 된 엄마는 행복하냐 아들이 묻습니다. 이 엄마는요, 가정도 원만치가 않고 알코올 의존증에 첫 번째 아들은 엄마의 욕망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 신분과 계층,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사회, 이 뒤틀리고 꼬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학폭은요, 이 표면적으로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물론 엄중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자, 사회로 흘러나가면 직장폭력, 갑질, 학대로 발전할 수 있겠죠.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마련돼 있습니다.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자, 월요일 한입뉴스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임평론가님, 목이 좀 났어요, 주말 사이에? 아, 그래도 조금 통증이 좀 개선되긴 했는데, 네, 뭐 여전히 좀 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입니다. 자,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야, 그 주말 거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호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KBS 보도로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뭐 논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태가 좀 커졌는데요. KBS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보도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이 정 씨가 지난 2017년 강원도 소재 자립형 사립고에 다닐 당시에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내던 이 동급생 A 씨에게 8개월간 언어 폭력을 가했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씨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계속 호소했고 뭐 입원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에 이 정 씨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여기 재심과 재세심을 거쳐서 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처음에 이 전학 조치에 대해 정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면서 전학 조치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피해자가 네, 재재심을 신청해서 전학 처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무효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원이 일관되게 학교 측이 내린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했고요. 패소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법원 판결 내릴 때까지 기간이 길었습니다. 예. 뭐 1년 넘게 이제 소요가 되면서 재심부터 시작해서 2019년 2월 전학 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를 옮기고 그 다음에 해 국내 이제 서울대 여기 입학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의 이런 상황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의 역할이나 행동이나 입장, 태도 이런 것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 왜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들의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정순신 변호사는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사의를 주말 사이 표명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아들이. 근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법조인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소송으로 간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도된 기사들을 보니까 생활기록부, 생기부의 학폭 내용이 기록되게 되면 이건 대입에서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수시 전형에서 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끈 것이다. 판결 내릴 때까지는 못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여기 그런 내용들이 분석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또 이 부모가 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논란이 지금 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여권에서도 초반에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아버지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이걸 연좌제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였는데 실상이 드러날수록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좀 이제 대세로 좀 기울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음에 전학 조치를 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오는 건 거의 최고 수위의 이제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다는 거는 학교 폭력의 어떤 수위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정도라든지 혹은 가해 학생의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인데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하고 재재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학폭위가 열렸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정순신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입해서 아들의 법적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폭이 처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학폭이 재심, 재재심, 그다음에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질 끌고 가면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강제 전학 조치가 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2년여 가까이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지속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법원의 이제 판결문 내용들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가해 학생의 이제 부모가 자신들의 어떤 그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해 학생을 변호하는 쪽에 너무 좀 치중이 돼 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폭위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교육 10시간을 이수하라고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가해 학생을 비호하는 데만 집중해서 피해 학생의 상황을 제대로 좀 살피지 않거나 오히려 계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조치를 내리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고 그리고 이제 1심 당시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정 변호사 부부가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정도 말하는 걸로는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학교가 고려하지 않고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처분한 거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판부도 원고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 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였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정도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과연 자신의 자식을 계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공직자로서 그 당시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해 학생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인권감독을 해야 되는 검사로서 제 역할을 한 게 맞느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연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종합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파장이 큰 겁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한 이야기들이 일부 보도됐는데 그것을 또 학부모가 비호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입장과 함께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학폭의 내용도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박 기자님이 현 정부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제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 이렇게도 강조하면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검증의 이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바꿀 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검증 과정에서의 있었던 문제점 이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 정 변호사가 아들에 대해서 이 징계 절차를 막았다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 앉히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검증 이 부실 사태 이게 검사 출신이 주로 포진한 정부의 인사 시스템 이게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천과 1차 검증, 2차 검증 3단계를 거치는데 인사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인사기획관은 이 대검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기획관이고 인사비서관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 이원모 비서관 또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었고 2차 검증은 또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전담하기 때문에 여기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 검사가 맡아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설문을 통해서 뭐 자신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민사 뭐 행정 소송을 한 적이 있냐 이런 문항은 있어요. 근데 정 후보자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라는 게 전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항을 좀 더 강화해서 대답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개선안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효과적으로 좀 작용할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윤 대통령도 오늘 그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폭 근정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이거는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야권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두세 가지 측면을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학교폭력 관련된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일종의 해킹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당국들의 노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검사 같은 힘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돈이 많은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드러난 거거든요. 계속 시간을 끌고 학적부에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뭐 재판까지 벌이면서 이런 어떤 지연 방식으로 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해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의 입시에 이제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라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거를 좀 대통령실에서도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일단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해킹, 제도 해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가 본인의 이제 인사 관련된 서류에 적을 때 소송 내용을 적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2018년에 KBS에서 이 사안을 보도했었던 기자도 정순신 본부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바로 자신의 기사를 떠올려서 곧바로 그날 오후에 KBS 보도가 이어지게 된 거고 판결문 내용도 당일날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모든 사실이 전 국민한테 알려질 정도인데 그 당시에 인사 라인에 있었던 당사자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장 검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동기들하고요. 정순신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27기 사실 27기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의 어떤 이게 최고 결정권자였었고 그때 인권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KBS에서 이런 보도가 나갈 때 검찰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도가 나가면 내부에서는 누군지를 파악하고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사실상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차원이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지난해 출범시킬 때 최대한 인사검증을 투명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언론이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원래 내세운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인사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청와대 시절보다도 더 후퇴한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좀 복합적인 부분들을 좀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질의들을 또 다루게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놀란 거는 또 이런 대목이에요. 뭐 보니까 변호사 시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족 관련해서는 뭐 상속, 이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변호사들이 다루는 영역들이었는데 학폭도 하나의 변호사들의 이미 시장이 돼 있더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을 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이제 유리하게 갈 것인가. 특히 가해자 편의 변호사가 섰을 때는 돈이 있는 집안이라면 법적으로 가해자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공정하게 다룰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해당 그 강원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저는 굉장히 다시 보게 된 게 현직 차장검사 집안에서 거의 이제 집안에 명운을 걸고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이제 법적 조치를 해서 들어오는데도 해당 교사나 학교가 꿋꿋하게 버티면서 2년 동안 사법 절차를 그대로 치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학폭위에서 나왔었던 교사들의 증언 내용이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교가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는 다른 평범한 학교나 다른 평범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외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버텨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큰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여 가야 되겠다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의 학폭위는 사실을 기록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법정에서도 가해 학생 그 가족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을 하더라.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점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12시 38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여의대로에 지표로 부분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입니다.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은 국민은행 앞 하위 1개 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으로는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탄천 1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차량터널 사고 여파로 정안나들목부터 3km 구간 정체되고요. 반대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내내 교통량이 많습니다. 안산에서 부곡까지 13km 구간 정체됩니다.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원주 부근은 작업 영향이 남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또 예고됐던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자, 박 기자님, 바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 상정이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단상에 올라서 네.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체포동의안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고요.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 노웅래 의원 때도 설명을 한 5분도 넘게 길게 했는데 여기서 되게 자세한 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자, 그렇다면 오늘 여권 관계자가 보니까 그때보다 길 거다 이런 예고를 해서 주요 증거를 혹시 공개할까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내용을 공개할 텐데 그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제 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안들의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안 설명 때 할 거다라는 식의 예측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실제 그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혐의 입증을 위한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정황 같은 것들을 이번 제안 설명에서 이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그때 굉장히 좀 상세하게 주요 증거들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증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었다든지 고맙다고 했던 노웅래 의원의 문자 내역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다가 되려 이제 의원들한테 반감을 샀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그게 자칫하면 이제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대적으로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오후에 표결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약 2시간 후면 아마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386 운동권, 민주당에서는 민심 이런 내용들을 소환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뭐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정당별 의석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169석이에요. 네네.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다가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1석씩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이 7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민심,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렇게 넘어온 것 자체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정적 제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복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를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다 오늘 국무위원까지 참석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찬성표를 모아보겠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특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온 87 체제 종말 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찬성표가 좀 많이 나오길 바라는 모습 또 이게 역사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 가지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체포 동의안 가결의 표를 던진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 586이라고 하는데 왜 386이라고 했어요? 386이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됐죠.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386에 불렀기 때문에 386 운동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체포동의안과 이 표결과 관련해서 이제 불체포 특권 자체가 87년 헌법의 이 정치인 보호를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체제와 연결시켜서 87 체제를 만드는 데 공헌했던 이제 86 정치인들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뭐 세대적으로는 86 세대로 분류가 되지만 네네네. 86 정치인 계보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니고 네네. 굳이 따지면 세대로만 따지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86 세대에 포함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조금 거칠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주류 정치인들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장치이긴 할 텐데 공격 방식 자체가 유효하냐 뭐 이거는 이제 좀 따져볼 대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86그룹 하면은 학생 운동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에 그렇습니다. 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다든가 그런 인물들인데 뭐 소년공 출신 이재명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학생운동권으로 분류하진 않아서 그게 유효하냐 하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겁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뜨거웠는데 지금 뉴스 순위가 좀 밀려나 있네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자신을 둘러싼 울산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자, 박 기자님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한다. 의뢰했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뭐 준비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울산 땅 문제 이 법적 대응까지 가야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기자회견 열고 수사 의뢰 카드를 꺼내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사 의뢰 대상에 김기현 후보가 자신은 물론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당권 경쟁자들 거기다가 진상조사단을 꾸린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김기현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이 풀풀 해대고 조작이나 일삼는 인간 실격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만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주말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수사가 뭐 그 안에 다 진행이 돼서 사실관계가 수사 결과로 밝혀진 않을 테지만 네. 결백을 호소하는 목적으로 수사 의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워낙에 오래된 사안이라서 네네. 실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이제 대부분 지났을 네네.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땅 거래 자체가 이제 98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KTX 역을 둘러싼 어떤 그 계획 변경이나 이런 문제들도 2006년, 7년, 8년 뭐 그때쯤이기 때문에 15년이 훌쩍 지난 사안들이기 때문에 뭐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라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측면이 하나가 또 있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지적한 부분인데 천하람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MBC PD를 상대로 소송을 더 열심히 하시지 그러셨냐. MBC를 상대로는 패소해놓고 왜 우리 당 동지들을 상대로 내부 총질을 하시나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련 의혹, 그 땅 투기 관련된 의혹들을 예전에 울산 MBC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다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법원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판결문을 구해서 좀 읽어봤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크게 틀리진 않다라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본 내용하고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맞춰보니까 대부분 울산 MBC에서 제기했던 의혹의 큰 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소송이 지금 김기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혹들을 다 이제 불식시킬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이 말씀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황교안 후보 전혀 물러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 보니까요. 네. 본인이 결선까지 못 올라갈 경우 정통보수 재건에 뜻이 있는 분과 함께하게 될 것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4명 중에 안철수 후보를 정통보수라고 하진 않을 것이고 네. 또 천하람 후보도 정통보수로 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김기현 후보와 결국 연대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퇴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네. 그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는 그 황교안 후보가 사퇴 얘기를 먼저 꺼내고 네. 의혹을 제기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지지를 모으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자 대결에서 그래도 이만큼 이제 표를 얻고 지지를 얻고 있는 그 자체가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게 결선 투표가 하면 1위와 2위만 가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지금 뭐 김기현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이 얘기가 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천하 후보가 잘 나온 여론조사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 2위가 가고 난 다음에 3, 4위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황교안 후보가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결선까지 못 올라가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연대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정통보수 재건의 뜻이 있는 분과 함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에 있었고 또 새 당을 만들면 우리 당을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해서 당선에 기여했지만 당대표를 한다는 거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내용까지 종합해서 보면 결선에 가면은 그래도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임평론가님. 그 여론조사들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김기현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는 조사들이 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예전 한 2주 전하고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그 당시는 이제 2강 2중 정도로 요약이 되던 게 양강구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요약해보자면 1강 3중으로 조금 바뀌는 구도의 양상이 좀 보입니다. 존 CN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6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49.3%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제 과반에 육박했네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2위였는데 24.1%, 천하람 후보가 12%, 황교안 후보가 10.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같은 여론조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김기현 후보가 17.2%포인트가 올랐는데 안철수 후보는 반대로 12.8%포인트가 내려갔기 때문에 순위도 바뀌었고 구도도 상당히 좀 달라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른 여론조사들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기현 후보가 이제 치고 나가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지지세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 안철수 후보의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가는 형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기현 후보가 기대하는 것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게 획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한 땅 투기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층 내에서는 큰 균열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전당대회 최종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젊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근데 이게 40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허가로 결론이 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 또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자, 박종호 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청취자 디저트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취자 4075님, 답답합니다. 부의 대물림, 새로운 계급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신청곡은 H.O.T. 전사의 후예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잊어버릴 수 없사요 왜 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은 구겨져 가 너를 두고 지켜보려 했어 나 밟았어 하나도 돈도 뺏어갔어 너는 끝내 나의 적이 됐고 이제 나는 널 포기했어 나 밟았어 하나도 돈도 다 가져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이제 내가 나를 원하겠어 와우 모두리 갔던 유별나게 바보처럼 두드러 맞던 모든 것을 잃고서 당황했으니 난 이제 퍽하는 소리와 쇠소리와 숨소리와 이미 내 곁에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인 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나 새끼처럼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줄은 길이로 쭉 버리거나 느려 있는 것이란 뜻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자동차들이 줄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례나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줄을 글자로 쓸 때 줄 서다를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줄과 서다를 띄어서 쓰는 게 맞을까요? 줄 서다 자체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줄과 서다는 띄어서 쓰고요. 아니면 줄을 서다 같은 관용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줄을 서다는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이 심하다란 뜻으로도 쓰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따르다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일,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줄서기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경우에 줄서기는 한 단어로 돼 있어서 당연히 붙여서 씁니다. 그가 세력을 키우자 그 밑에서는 줄서기 경쟁이 벌어졌다. 당에서 정치인들의 줄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에 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봄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영하로 추웠지만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지금은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제주 13도, 부산 14도, 광주와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산지는 오늘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겠습니다. 산불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맑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여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2도, 습도는 3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영장이라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이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낙마에 대해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규탄하며 의혹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 네. 이 질문에 그렇다 대답한 사람이 15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다. 자, 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15년 전에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5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를 합쳐서 21%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쪽이 절반에 가까운 그래요. 예, 49%에 달했습니다. 비슷하게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라는 질문에도 15년 전 조사에는 65%가 동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39.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15년 사이에 여러모로 가족관이나 어떠한 그런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보다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답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떨까 살펴봤더니 마땅히 모실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 당연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개인이 모시면서 서로 힘든 것보다 공적 부양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도 국민인데 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였고요. 네. 또 반면에 또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 니들은 그럼 혼자 컸냐. 예. 혼자 큰 사람은 없죠. 이게 고려장이냐 등골 빠지게 투자하고 대접도 못 받는다. 네. 이런 울분 섞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또 여기에 또 반대급부로
낳았다고 낳았으니까 본인들이 낳았으니까 네. 잘 키워줘야 되는 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대접이나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뭐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5명 중 1명이라면서요. 청취자 5분 중 1명이 모셔야 한다. 네. 나머지 분들은 글쎄 시대가 바뀌었다. 아유, 근데 이게 공적 부양 시스템이 지금 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인 빈곤율 높고 또 독거로 계시는 노인분들의 생활이 네. 너무 피폐한 대목들이 많고. 당장 어디 모여서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 그건 또 많이 또 이제 시대적인 인식이 바뀐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어머님 안 모시고 혼자 계시고 우리 애들도 저를 뭐 모실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자, 어떻게 이제 노후를 보내야 할지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 한번 공론화 시켜보시죠. 다음 이슈로 가보죠. 그런데 이거 아이러니한 네. 대목이 바로 이어지네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점점 늘고 있다. 이거 좀 표현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부모의 품이 아니라 집? 집과 돈? 주거와 돈 네. 문제 때문 아니에요? 못 떠나는 게? 너무 핵심을 짚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청년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얹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건사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미만 성인 10명 중에 3명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고 40대에도 미혼자 2명 중에 1명이 부모와 동거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는 처음엔 이제 독립을 해요. 그러다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연어족. 연어족. 거슬러 돌아왔다. 거슬러 돌아오죠. 네. 그리고 리터루족이라고 해서 리턴 캥거루. 리턴 이렇게, 캥거루. 돌아온 캥거루.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보면 서울에서 자취생활 하다가 다시 지방 본가로 돌아가거나 막상 자취를 해봤더니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뭐 생활비에다가 월급 받아서 줄줄 나가니까 다시 부모님과 합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는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다라는 뜻으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패러사이트 기생충인데. 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밤보치오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큰 아기라는 뜻이에요. 큰 아기. 네. 성인인데 아직도 아기다. 근데 저도 사실 큰 아기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캥거루족 출신인데 또 영국에서는 부모님의 퇴직연금을 축낸다고 해서 키포스라고 부른다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부메랑 키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참 모든 단어가 이렇게 뭔가 콕콕 박히는. 그러네요. 나라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미국 청년 4명 중에 1명이 부모님 집에 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야 미국에선 16살이면 독립해서 나가 살아. 자기가 벌어먹는데 막 그랬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미국에서도 그건 옛말이었습니다. 네, 이 조사를 실시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오히려 이런 형태는 독립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타겟책이다. 이런 관점으로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세대 가족으로 회귀한 성인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는데 어쩌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 놓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비빌 언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너무 큰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이제 경제적 환경, 조건, 문제 때문에 캥거루가 됐다 하더라도 또 집안에서 자기 역할 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좀 보탬이 되고 그러면 저희 때는 3세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지금 그냥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적어도 2세대 가구 정도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가족의 좀 화목이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의 의미, 자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재발견하면 좋겠는데 근데 또 분쟁이나 충돌도 많아지죠. 갈등도. 붙어 있을수록 또 그렇습니다. 싸운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이슈는요. 인플루언서가 대세인 시대죠. 그런데 이제는 디인플루언서가 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소개하고 막 좋은 점 이거 써봤더니 이렇게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디인플루언서는 살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한 디인플루언서가 미국 사람인데요. 네. 고가의 헤어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 진짜 여과 없이 좋은 점만이 아니라 이거는 별로더라. 뭐 이렇게 여과 없이 평가하는 영상 올렸는데 첫 게시물부터 좋아요가 80만 개 정도 달렸고요. 아, 그래요? 예, 조회수는 약 550만 회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올리자마자 이렇게 인기를 끈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도 다 상업적 홍보이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색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끝에 조그맣게 이 리뷰는 어디로부터 제공받아서 네. 소정의 협찬을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뭐 진정성 있게 했다기보다는 네네.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거를 소개해주는 그런 바이럴인 건데. 아유, 차라리 그건 다행인데. 네. 내 돈 내산이다 그래놓고. 맞아요. 뒷광고도 많이 터져 나오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진정성이 떨어지고 과소비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사지 마세요. 이건 과대평가입니다. 과대 광고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하고 성분이나 효과가 똑같은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네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솔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도리어 이게 또 애초에 막 거대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덜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네네. 어떠한 광고비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 규모가 지난해 총 21조 6천억 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뒤에 변곡점을 통과했고 최근에 높은 물가 압력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끝물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디인플루언서의 수명은 오래 갈 수 있을지 그건 또 물음표예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언젠가는 역시 광고가 안 낄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잘못하면 협박성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협박성으로. 또 아니면 알고 보니 경쟁사가 돈을 주고 역바이러를 한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요새 또 그런 이제 악성 댓글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리꾼들은 결국 다 똑같다. 우리나라는 저러면 업체가 고소 협박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냥 인터넷 소개 제품은 거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 취향을 믿는 게 현명한 소비다. 네네. 예, 이 말에 저는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아는 유튜버 후배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네. 영화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망작이다. 보지 마라. 그래서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디인플루언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이제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자, 시사본부 정도가 딱 적당하죠. 인플루언서와 디인플루언서의 사이. 정도를 걷는 프로그램.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코너에는 또 인플루언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 서점에서 죽음과 관련한 책들을 구매했다가 서점 직원으로부터 위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 네. 야, 이거 약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4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모모 문고 캐셔분께 괜히 미안하고 또 고맙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글쓴이는 며칠 전에 죽음에 관한 책을 몇 권 구입을 했어요. 책이 모두 죽음, 극단적 선택 이런 것들과 관련한 책들이었는데요. 결제를 해주던 직원이 계산을 하다 말고 갑자기 종이에 뭔가를 막 적더니 쇼핑백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한마디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예.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땐 힘든 것 그대로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글쓴이는 느낌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 이분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쪽지를 읽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와중이었는데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와서 심장을 후벼 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정말 구원같이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건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형 서점 직원다운 한마디다. 네, 책 긁기 같다 이런 거고 이 글을 보면서 덩달아 위로받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정상 판매되고 있는 책이라면 죽는 법이 나와 있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극복하고 싶었을 텐데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직원 찾기에 혈안이 됐어요. 네. 표창장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네. 예, 이 직원분 꼭 찾아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기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직원분 꼭 찾아서 좀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상 하나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뜻해집니다. 오늘 따뜻한 뉴스로 매듭을 지어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냥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훅 가더라고요. 자, 주말 사이에 요거 먼저 보죠.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어요. 과거에 작가로 활동하면서 쓴 웹소설이 문제가 됐는데 특정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비슷한 이름 혹은 아예 본명을 언급하는 등 이 선정적인 내용의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른바 이걸 이제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번에만 논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른바 이제 팬픽이라고 하는 그런 판타지 웹소설 장르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이른바 야설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한 끗 차이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비록 이게 비단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네네. 그런 성적 대상화 이것도 이제 논란이 과거에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은 그 논란의 주체가 정치인이고 더군다나 집권당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문제가 성적 대상화냐 아니면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상의 소설에서 표현의 범위 내에 있는 거냐. 네네. 이 문제를 뭐가 맞느냐를 따지기는 참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보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씨 같은 경우에는 한사코 이걸 이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네네, 본인은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그런 온라인상의 웹소설이나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배드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이건 이제 연예인들을 아니다. 거의 실명으로 거론하거나 누군지 금방 연상될 만한 이제 그런 대상을 그렇게 성적으로 묘사했다는 데서 논란이 있는 거고. 네. 저는 그 장해찬 씨가 이 문제를 뭐가 문제냐 식으로 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다. 어쨌든 과거에 정치를 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웹소설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그런 작품을 썼는데 그게 지금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또 그 당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한사코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이준석이 더 문제다 하니까 논란을 본인이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윤리위에 가서 그럼 징계해야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정당 활동을 하지 않던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과거를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집권당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본인과 관련된 이런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을 역공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건 다소 실망스럽죠. 네,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 공격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장 후보 측의 이런 대응 방식. 자, 김 에디터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다 그러니까 뭐 친분이 있어요. 전부 뭐 장해찬 이사장도 그러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장해찬 저 후보 여기 출연자였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누구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아 거리를 둔다. 예, 왜 그러냐면 언제 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나랑은 좀 그 이상으로 친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박원석 의원 뭐 박 의원님도 안전지대 있지 않다. 예, 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걸리면은 그래서 제가 장해찬 이사장 뭐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관계에서 아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찬이 진짜 정치인 다 됐구나. 이걸로 이제 이준석 걸고 넘어지는 이제 흙탕물로 만드는 기술이 잔 기술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건데 뭐 이준석 대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형이 확정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아직 무고 혐의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뭐 제대로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할 건데 이 사안은 어쨌든 박원석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게 본인이 저렇게 뻣뻣하게 굴리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정확하게 결이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오버그라운드로 나오려는 분들이 과거의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탁현민 그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책에서 문화예술인이었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뭐 콘돔 사용 여부를 가지고 뭐 경험에 대한 얘기를 썼다가 경험에 대해서 뭐 이제 진심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결국은 이때도 사퇴하라 얘기 많이 나왔죠. 여성 단체에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 김남국 후보가 좀 약간 웃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 이동영 작가하고 팟캐스트 하는 거에서 약간 성수위가 높은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출연자들끼리 하는 거에 김남국 변호사가 당시에 나가가지고 했던 거를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결국은 김남국도 사과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도 이게 허용을 못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전으로 따지면 2004년에 이제 열린우리당 당시에 김용민 낙곰수의 김용민 과거에 이제 출마했다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했던 욕설 비하 뭐 좀 센 표현들이 문제가 돼서 인터넷 방송에서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왜 장해찬은 사과를 안 하나요? 사과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올 정도로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안마다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팬픽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걸어야지만 이게 굉장히 잘 팔려요. 그런 장르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BL이라고 이제 보이스 러브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 기원으로 따지면은 이게 남자들끼리 이제 뭐 사랑하는 이 내용은 아이돌 팬들이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H.O.T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장르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하위 장르가 실제하는 것도 맞고 이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버그라운드로 와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흙탕으로 만들고 굉장히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정치를 길게 보려면은 조금 저는 좀 잘못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는 우리 김준일 그 수석 에디터는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장르를 좀 접해본 것 같아요. 장르에 대해서 깊이 저는 뭐 접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구체적 내용은 몰라요. 다만 과거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런 거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지금도 본인이 웹소설 작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행적이 그러나 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유감 표명 정도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한다. 저걸 저렇게 나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수성가하고 부모한테 보험 안 받았다고 맨날 자랑을 하고 누구는 뭐 엄마 카드 썼네 아빠 카드 썼네 맨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이걸로 이게 아이유 팔아서 돈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혜수 팔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해찬 후보 본인의 문제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서 자, 장해찬 후보의 이제 정치 과정을 보자고요. 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할 때 청년 참모 1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만난 청년 1호인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당시에 이제 조폭 자서전 집필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이후에 청년재단 이사장직을 맡았고 이른바 또 윤심을 얻고 최고위원회 지금 출마한 상황인데 뒤에 이야기할 바로 정순신 변호사도 그렇고
이게 윤 대통령이 믿고 맡기는 인재풀 어떤 색깔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조폭 자서전이고 꽤 예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변호인들이 악당도 맡고 착한 사람도 맡고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도 맡고 피해자도 맡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누구도 막 정치인도 맡고 아니고 그래서 범죄자도 변호를 받아야 하니까.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범죄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은 뭐 법적으로는 이제 각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너무 당당해요. 모든 게 다. 내가 이걸로 다 돈 벌었고 나는 뭐 너희들은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썼다라 이런 식의 태도가 나는 굉장히 이중잣대다라고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뭐 좀 조언을 하자면은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굽힐 때는 굽힐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거를 세상 모두를 다 그렇게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좀 아까 이제 인재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그 인사 폭이랄까요? 이게 너무 좁아요. 결국에는 로열티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과 관계없이 배경과 관계없이 이걸 이제 인사의 제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장해찬 씨 경우도 그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 정순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고 게다가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사 검증인데 인사 검증을 보면 이게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인사 체계잖아요. 아니 지금 인사 라인이 전부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검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던지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들이 가진 정서, 검사들이 가진 감수성, 검사들이 가진 법의식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쩌라고 아들 학폭이. 그래서 뭐 불법이야? 때렸어? 그로 인해서 무슨 상해를 입혔어?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 전학 조치를 내리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이게 이제 검사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법 감수성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그 내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강행한 겁니다. 그랬다가 뒤늦게 이게 거센 이제 민심의 역풍을 맞고 그만둔 건데 이런 일이 이번에만 그치겠느냐. 지금 인사 시스템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당대표 선거의 기류 분위기가 김기현 후보 우세가 좀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최근에 황교안 후보가 울산 땅을 계속 때리면서 막 존재감이 좀 부각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김기현 후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고 끝낼지 결선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수사 의뢰하지 말고 고소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김준일 에디터님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수사 의뢰를 하면은 의뢰를 받은 측에서 지금 국수본 같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정순신 전 검사께서 본부장이 될 뻔했던 본부장이 될 뻔했던 거기 이제 경찰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거고 황교안 전 대표가 후보가 만약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고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피고인 조사, 원고인 조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실에 가깝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고발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라. 왜 경찰에 하냐. 한마디 경찰 못 믿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경찰이 지금 뭐 행안부에 사실상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고 대통령 검사들한테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서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처음 나와? 처음에 2012년에 울산 시민단체 울산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 협의회에서 이거 땅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1년 전이네요. 예, 2012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에 울산 MBC에서 돌직구 40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세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김기현 후보가 당시에 이거를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사, 형사를 다 걸었거든요.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내용이고 의혹의 사실관계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양이원형, 그 다음에 이번까지 온 건데 대동소이하게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왜 샀어 98년에. 근데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기 우리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잘 들었는데. 네네네. 장윤성 기자 다녀왔고. 장윤성 기자 굉장히 잘 이준석 전 대표도 다녀왔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모 씨한테 김모 씨가 사서 김모 씨가 김기현 의원한테 팔았는데 예. 이 11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왜 꼈어 중간에? 그냥 박모 씨한테 사면 되지. 교회에서 아는 지인이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도대체 네. 한 거냐. 그 이후에 이제 양효원영 의원에서 얘기를 한 거는 그 이후에 이 김모 씨가 또 이권에 지금 뭐 울산시장 아니 의원 시절인지 시장 시절인지 헷갈린데 그 이권에 예.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데칼코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재명 데칼코만이냐면은 예. 상대 후보 측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게 이재명의 의혹도 또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불거졌고 뭐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파급력이 커졌다라는 거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당원들은 가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김기현이 당선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데칼코만이라 하는 거는 추후에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 결국에 저는 김기현 후보가 뭐 당대표가 되겠죠. 이대로라면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변수만 남았는데 당대표가 돼도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 때 어쨌든 대장동 관련 이슈를 민주당에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꺼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만이 아니라 땅대표까지 되는 거죠, 이분이. 근데 석연치 않아요, 여러 가지로. 애초에 그 삼동에서 KTX까지 이 도로가 개설됐던 그 예정 계획하고는 다르게 휘었고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뭐 송전탑도 비켜가고 전신주도 비켜가고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흔적이 있고 또 부동산 거래를 이번만이 아니라 그 김모 씨하고 과거에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동산 거래들도 이런저런 거래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한 거는 일종의 이제 법 기술을 부린 거죠. 이분도 법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신이 아들 1, 2, 3심까지 소송 끌면서 시간을 벌었듯이 지금 김기현 후보도 시간 벌기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강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피고발인 고발인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봐서 수사하고 말고가 아니라 바로 수사를 입건이 돼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이 황교안 그 후보가 나를 고소고발을 해라. 무슨 왜 수사 의뢰를 하냐. 시간 끌기밖에 더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분 다 법 전문가들인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요. 판사 출신, 또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요. 자,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바로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정말 시끄럽더군요. 뭐 이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인재풀 검증 시스템 논란도 있고 또 한축으로 이제 학폭 논란 흘러가고 지금 이게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 이 학폭 보도 당시에 윤 대통령은 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평검사. 이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좌절되고 결국 검사직 그만두고 변호사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본부장직에 추천된 거였잖아요. 자,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검사장 승진까지 좌절된 사건을 정말 아무도 몰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입뉴스에서 이제 헬마우스랑 잘 설명을 했는데 예, 제가 좀 더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박원석 의원님이 오늘 하신 말에 저도 100% 동의하는 그 딱 워딩이 있더라고요.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정권이다. 예. 자, 인사 시스템을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인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도규 전 대검 사무차장입니다. 인사 추천을 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해요. 이원모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또 검증을 해요. 한동훈하고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같이 셋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또 검증을 해요. 이시원 검찰 후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하는데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 기억나세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에 가서 수사받는데 조선일보 사진특종이었거든요. 딱 팔짱 끼고 있고 검사들이 그 수사하는 검사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있고. 그게 500ml에다가
인버터 확대하는 거 해가지고 네네. 1km 밖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찍은 거예요. 밤에 검사들은 이럽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선배면은 꼼짝도 못해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동기 아니면은 지금 후배들이 하는데 이게 됐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사장 승진이 누락됐어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할 때 이거 터지고 나서 이 정순신이 아예 검사장을 승진을 못하고 옷 벗고 나간 거예요. 이거를 네네. 몰랐다? 이거 지금 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네네. 제가 뭐 아주 단언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고소하십시오. 대통령실에서 그럽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고 몰랐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걸렸으면은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네. 심지어 4달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정순신 분이. 그래서 단독으로 후보 될 것도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서야 학폭이 자기가 쓰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랐다. 그럼 앞으로 다 거짓말하면 앞으로 다 검증 못할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총체적인 문제예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정순신 씨는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피해자한테 아들의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이분은 보직이 검찰 내에서 인권보호관이었어요. 인권감독관? 인권보호관. 네, 예. 서울중앙지검. 근데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서울대 보내자고 네네네. 남의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저는 이번에 새삼 놀란 게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 정도의 네. 그 검찰 고위직이 압박을 가해오면 소송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3심 소송 해가지고 전학을 보냈어요. 그 새삼 민족사관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과 당시 선생님한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번 검증 때도 대통령실에 그 질문이 있잖아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고 혹은 피고로 돼 있는 민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와 사는 얘기가 현재 진행형을 부른 거다. 지금 딱 이 의원님이랑 똑같은 청취자 문자가 최63님인데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교직원이신 것 같아요. 학폭 가해자 생기부 고쳐주었어요. 재판에 패소해서. 그러니까요. 민사고니까 버틴 거지. 보통 학교들은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소송비가 없어서도. 근데 그것도 저는 법기술자의 장난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인사검증이라는 건 과거를 검증하지 무슨 현재 진행만 검증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이 없다라고 쓴 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눈 감은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도 웃기고 저는 법무부 반응 전부 다 웃긴데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KBS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건데 5년 전에 고위 검사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어요. 실명은 적시 안 했지만. 그러면 다 정보 파악이 들어갑니다. 누구냐. 그것 때문에 검사장 인사에서 밀려났다는 얘기도 지금 김준일 대표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인 건 검사들 세계에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돼 때렸어? 그로 인해서 법 처벌받을 만한 기준이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더 글로리부터 시작해서 학폭 문제가 얼마나 요즘에 민감합니까. 학폭 문제는 요즘에 정말 민감하죠. 이게 여론이 맘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들끓으니까 하루 만에 정순신 씨가 저는 드롭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이 드롭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아들 신상 다 털리고 그 서울대 지금 철학과 다닌다는데 그 이후에 진로도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드롭했는데 과연 저걸로 여론 진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인사라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굽니까 경찰청장. 이분은 지금 경찰청장. 거의 무슨 용산의 그 경찰청 파견 인사과장이잖아요.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20만 경찰을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저분도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얘기들 두 분이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진행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면 정순신 검사장의 승진 좌절이 아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언급이 제가 됐었는데 이 검사장 승진을 못한 사유에 아들의 학폭 연루도 있다라는 말도 나온다 정도로 이제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은 몰랐을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학폭 여부를 걸러내기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걸러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두 분 얘기를.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직장에서 다 근무하고 있었고 이미 이런 언론 보도 나면은 다 진상 파악해가지고 다 보고 들어가고 심지어 저도 아는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몰랐다라고 물론 뭐 몰랐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만약에 믿어준다고 한다라면 그 이후에 남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구멍이 많아 인사검증에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분이 이제 아들 거에 이제 법정 소송 대리인이에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정순신이라는 이름을 그 사법 시스템에, 그러니까 재판 시스템을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이 건이. 그러면은 이 건을 왜 그런 거를 검색을 안 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도대체 맞아요. 왜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던 게 민정수석이 하던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양지로 올라왔는지를 이럴 때 밝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그거를 양지로 올리겠다라는 게 그런 거 밝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사과는 경찰청만 합니다. 지금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니 낙점해놓고 여러 명 경찰 내부에서도 경쟁자가 있었는데 단독으로 경찰청장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4달 전부터 3-4달 전부터 이미 변호사 사무실 정리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낙점해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안타깝다는 이제 유감 표명은 윤희근 경찰청장만 하고. 또 이제 바로 처음에 추천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이니까 추천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서 또 시킨 대로만 하는 존재 아니냐 얘기를 하셨고 경찰이 부글부글 끓는다 얘기까지 하셨어요. 자, 또 다른 학폭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학폭도 학폭이지만 아까 태도 문제도 거론하셨는데 그 이후에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 심지어 학폭 처분의 일환인 봉사활동마저 부모인 정변호사 내외가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까지 가해자인 아들을 보호한 사실, 이런 게 판결문에 드러나서도 놀랐고, 저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신분과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인가? 이 학생이 했던 말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의 아빠가 검사라는 거를 자랑하고 다녔고 판사하고 잘하면은 소송에서 잘 알면 소송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그 담임교사가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 친구는 자기보다 급이 높으면 뭔가 부드럽게 잘 대하고 자기보다 급이 낮으면은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여러 군데서 눈에 띄었던 친구다. 이런 진술도 있잖아요. 급이니까 계급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괴롭힌 이유도 그 피해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제주도에서 왔다. 뭐 이런 이유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결국 말로 괴롭힌 거잖아요. 말로 괴롭힌 거는 뭐 맥락을 봐야 된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그걸 방어하고 또 특정 성향의 신문을 본다. 네, 학업에 바빠서 뭐 그 봉사활동 이거 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부모가 이 소송 과정에서 취했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른바 우리 사회에 그런 고위직이나 혹은 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가리키고 어떤 식으로 그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대하는지 그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 논란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죠. 곽상도도 아빠 찬스가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 조국 전 장관 시절도 아빠 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유형의 아빠 찬스이기 때문에 단지 정순신 씨가 그만뒀다 그래서 이 논란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르쇠하는 태도가 더 국민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 폭력은 뭐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인 것처럼 용납해놓고 나서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꼬리 자르기 하는 건데 저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사실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뭐 한 번의 인사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정부의 인사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을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 어찌 보면 이제 경찰청 내에 이 국가수사, 말 그대로 국가수사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김준일 에디터의 이제 예언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자, 그럼 그 다음 본부장. 경찰 출신이 됩니까?
상식적이라면은 경찰 출신이 오는 게 맞죠. 경찰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논란이 됐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검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검사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학폭이라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일자라는 검사를 한번 다시 보내보자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그 대신 단독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올려서 거기에서 검사가 되게 할 가능성을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저는 다시 한번 검사가 돼. 왜냐하면은 이 검사들의 어떤 정서가 뭐냐면은 경찰은 지금 장악해야 된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저는 검찰이 다시 한번 하리라고 베팅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해보면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장도 될 수 있다면 또 역으로 경찰 출신이 미래에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없죠. 자격이 없잖아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은 될 수 있어도 금감원 출신이 검찰총장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이 엄격합니다. 자 여기서 일석이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참 국내 뉴스만 가지고도 어질어질한데요. 국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었죠. 그렇습니다. 20일 예고 없이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했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도 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파괴된 러시아 탱크가 전시된 성 미카엘 대성당까지 함께 걷는 이벤트도 선보였고요. 인근에 있는 전사자 추모의 벽도 방문했습니다. 뭐 결국은 그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당연히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자,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서구 집단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 자체가 뭐 러시아 내부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애써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 방문과 관련해가지고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러시아의 거센 반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입장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에 갈 거라는 것을 몰랐다. 그만큼 보안이 아주 엄중했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놀란 건 모두 보고 기차 타고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왜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 전용기 에어포스 1 2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어느 쪽에 탔는지 모르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공군기를 타고 새벽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폴란드에 도착한 다음에 폴란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갔다는 거거든요. 야, 저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기차 타고 하노이 간 얘기는 들었지만 60시간인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기차를 장시간 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저는 기차가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키이우로 출발하기 전에 러시아 측에 사실 미리 통보를 해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키이우에 도착해서는 대통령 리무진 대신에 검정색 SUV 차량을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주류 언론 기자들까지 사실 철저하게 속였다고 그래요. 백악관 측에서 그 전날까지도 계속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그래도 우크라이나하고 딱 붙어있는 폴란드를 가는데 잠깐이라도 중간에 우크라이나 방문 안 하느냐.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깜빡 속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자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그것도 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도 그만큼 역사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 생색도 제대로 냈죠. 강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퍼포먼스로는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공습 경보가 울리는데도 걸었다. 뭐 이런 외신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역사적인 방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미국 내 여론이나 정치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1년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2월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민이 지난해 4월에는 73%였는데 네. 이번에는 58%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 뭐 지난해 중간 선거 때부터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만 해봐 네. 우크라이나 지원 확 삭감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들 역시도 이거 우크라이나의 지원 백지수표식으로 계속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의 원조 규모가 무려 14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나죠. 네. 예.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더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부담 때문에라도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만 이러느냐. 사실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인데 유럽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유럽 대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삥을 뜯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원치 않는데 갈취당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이네요. 네. 왜냐하면 유럽도 아마 분위기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개전 초기만 해도 난민들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도와야 한다. 같은 유럽인이다. 이 동질성이 많이 강조됐는데 사실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유럽이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가격 급상승까지 맞아요.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야, 언제 전쟁 끝나나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공식적으로 평화협상 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고 사실 지난 25일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평화협상 빨리 시작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이제 했는데 네. 푸틴 대통령도 이 국정연설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러시아에서는 대대적인 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을 지지하는. 근데 이 전쟁 이후 첫 그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하던 주장이 있죠. 러시아가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나토,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계속해서 자극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무기 공급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계속해서 이 나토의 동진과 관련해서 서방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네.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서방 국가에 인질이 된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으로 밝혀졌고 네. 지금 미국의 군산업체라든지 에너지 업체가 사상 최대의 업적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방이 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푸틴은 오히려 그 경제 제재가 서방의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고 우리는 별 타격을 못 받았다. 국내 총생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지역과 교류 중에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 경제는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음모론들이 있는데 강력하게 또 많은 지원을 146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미국이 하기도 했지만
또 못지않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실질적인 나라죠. 또 러시아도 지금 뭐 1년 동안 수많은 또 병사들이 사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대등한 지금 힘이네?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그런 비난도 받지만 지금 또 러시아도 돈 벌고 있다는 또 뒷소문도 그런 얘기도 있고. 있죠. 예. 그래요. 자, 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도 중단하겠다.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핵무기 통제 조약,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일명 뉴스타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참여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된다. 왜 러시아, 미국만 통제를 하느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하면은 전 세계 보유 핵탄두의 90%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두 나라가 2010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율을 각각 1,550개 이하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걸 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의 국가의 핵시설을 사찰하자. 상호.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이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의 핵시설을 사찰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를 해왔고요. 일단 이 조약은 2026년 2월까지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추가 연장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멈춘 상태고요. 자, 이 나토 측은 이 조약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주요 무기 통제 협정 중 하나다. 이 세계를 더 위험에 빠뜨릴 이 결정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서방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7시간 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맞받아치는 연설을 했는데 폴란드를 방문 중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그리고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에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분열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작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맞습니다. 막 부각되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원래는 전쟁 초기부터 튀르키예, 당시 이제 터키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 협상을 주도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재난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교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기회를 잘 잡은 게 뭐냐면 시진핑 연임 4년임을 딱 결정을 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부분입니다. 그걸로 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난 18일에 독일의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미 있었죠. 왕이 중앙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곧 입장문을 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나서 곧바로 왕이 위원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12개 항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장해오던 그 내용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을 반대한다. 이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좀 새롭게 담겼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외신을 간단하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러시아를 거드는 평화협정이다. 비난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본부 함께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2월 마지막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2월의 마지막 날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